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는 데 성공한 건데요.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격차가 당초 예상보다는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면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원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100석이잖아요. 연방 상원은 의석이. 네. 지금 47곳은 빠르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세 곳의 경합지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1일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 49석, 공화당 49석 이렇게 동률을 이룬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점심때쯤에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메스토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50석을 먼저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 네바다주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메스토 의원이 공화당 렉설트 후보에게 3%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 표가 많은 도시 지역의 우편 투표가 대거 개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클라크 카운티 등에서 꾸준하게 민주당 표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박빙이었냐면 98% 개표 상황에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6,5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던 그런 승부인데 정말 네.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 석이 남아있죠. 네. 다음 다음 달 6일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열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해서 50대 50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50석을 먼저 확보했으니까 결국은 다수당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조지아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여기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선거 하기 전보다 오히려 민주당은 상원 의석을 한 석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50석이었는데 민주당이 공화당 성향의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그렇지. 지역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사안별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한 석이 더 늘어나니까 맨친 의원이 의탈해도 여유롭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한 게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그 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딱 중간 임기 대통령 임기 그렇죠. 중간에 치러지니까 네. 그래서 별명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인데 그 정도로 그동안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게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60년 만에 나온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미가 민주당에 있는 건 경합주가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였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이제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대선 전망도 좀 밝다. 경합주에서 계속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당론 그러면 네. 무조건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네. 게 있는데 미국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가끔씩 이탈표들이 또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석이 네. 굉장히 중요할 중요합니다. 수가 있는데 네. 뭐 진짜 50석에서 51석으로 네, 네. 한 석만 더 늘어난다 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전체가 한숨을 좀
돌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원약은 다 참패할 거란 예상이 워낙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요. 근데 이제 상원을 장악하면 어떤 걸 지킬 수가 있게 되냐면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고른 법관이나 행정부 관료 지명자들을 공화당이 협조해주지 않아도 인준을 이제 상원에서 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관 자리에 만약에 공석이 생기면 지금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은 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다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해도 상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죠. 그래서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다만 이제 더 중대한 입법 결정에는 이제 60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여전히 공화당과의 협치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원은 지금 다 개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예. 하원이 총 435석인데 지금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19석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연방 하원 개표도 예상 밖으로 접전 상황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더 유리해요.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8석을. 하지만 다수당을 확보하려면 지금 과반 의석이 218석인데 지금 아직 의석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도. 그래서 지금 MBC 방송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216석,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와도 지금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전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개표가 끝나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지금 흐를수록 지금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를 많이 했던 서부 쪽 주들에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접전 지역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딱 누가 예측 확정 이런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오히려 차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MBC의 예측처럼 공화당이 219석이어서 과반인 218석 이상을 얻어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양당 의석 수차가 3석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도 중도파가 일부만 이탈을 해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다수당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까지 이기게 되면 네. 미국 언론하고 그러니까요. 여론사기관들 전부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반대로 펼쳐지는 거니까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럼 언제쯤 다 개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네. 다음날 새벽이면 다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는 걸 감안을 해도 네. 우리 같으면 다시 재검표도 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저는 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명확해지려면 심지어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주별로 선거제도가 다 달라서 그래요. 특히 최종 투표 결과 집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부 주에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 개표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유권자 이제 투표한 유권자 수가 1억 1,234만 명을 넘어섰어요. 투표권자의 47%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가 4,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 투표일 전에 이렇게 먼저 투표를 하신 그 유권자의 표를 확인하거나 개표가 가능한 주는 50개 주에서 10개밖에 없습니다. 본 투표일 당일 아침부터 개표가 가능한 곳도 8개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는 본 투표일에 투표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만 개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메릴랜드 주에서는 선거 다음 날 오전 10시에 표 확인이 가능하고 심지어 19개 주는 우편 투표지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된다라면서 유예 기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본 투표일 일주일 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지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박빙의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일주일
일주일 뒤에 오는 우편 투표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표 차이가 너무 적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자동 재검표를 해라 뭐 이런 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완벽하게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미국 워낙 큰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선전한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도 성향 후보들이 탈락한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선거 같은 주장에 동조를 하는 이른바 트럼프 키즈들이 대거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 200명 정도가 도전을 해서 대부분 다 경선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후보들이 상당수가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실제로 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지 유세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후보들 지지 유세보다 내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거기서 굉장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경제에 많이 쏠렸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래서 공화당이 오히려 선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층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안에 너무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 제한 같은 그런 문제에 뭐 집중을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중도층 중에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서 더 나은 해법을 줄 것이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 분석은 네. 이번 선거는 경제가 뭐 네. 판가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심판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네, 왜냐하면 뭐 물가도 워낙 그렇죠. 높죠. 금리도 높죠. 네. 뭐 지금 주시장도 지금 안 네, 좋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화당이 표가 쏠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더라. 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권자들 이제 출구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그 출구조사 결과 31%의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나에겐 가장 중요했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문제는 경제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2위를 차지한 문제가 임신 중지권 문제였는데요. 아까 인플레이션이 31% 1위였잖아요. 예. 임신 중지권이 2위인데 29%입니다. 아, 못지않았네요. 생각보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들에서는 임신 중지권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라는 게 막판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6월에 임신 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캔사스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임신 중지권 보장 공약이 꼽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미시간주에서도 임신 중지권이 핵심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40년 만에 민주당이 주의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투표가 또 있었는데 지금 네. 상원 하원 의원만 뽑은 게 아니라요. 주지사랑 5개 주에서 임신 중지권과 관련된 투표를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켄터키 주에서도 임신 중지권을 박탈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52.4%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성층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화당 후보가 임신 중지권 폐지에 적극적이었을 경우에는 그 후보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반감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중하게 여겨진다
불리하더라 이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이념적인 문제 말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부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이 결국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나오게 만든 동력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을 하고 갔잖아요. 네. 이 대법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수 성향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2년 뒤 대선에서 공화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임신 중지권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물러날 수도 있고요. 네. 글쎄요. 그게 그냥 이렇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정권이 바뀐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젊은 층의 표를 민주당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Z세대,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 유권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18세에서 29세의 이 Z세대였습니다. 하원 의원 투표의 경우에 Z세대 유권자의 63%가 민주당을 찍었고요. 35%가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흑인과 라틴계 Z세대로 만 좁혀보면 민주당 하원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흑인은 89%, 라틴계는 68%가 훨씬 더 높아진 그러네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반면에 45세에서 64세는 공화당을 지지한 비율이 54%로 민주당 44%보다 높았습니다. 세대별로 약간 투표가 좀 갈렸다는 그런 얘기고요. 특히 Z세대 투표율이 높았던 게 경합지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경합지가 9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 Z세대 유권자 투표율이 31%에 달했고요. 이들 중에 70% 이상이 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Z세대는 선거가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임신 중지권, 기후변화 문제, 총기 규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내놨어요. 사실 이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게 네.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 Z세대는 임신 중지나 기후변화도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젊은 층은 대거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좀 시사하는 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또 미국 정치 양극화.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박빙인 거잖아요. 사실 네.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어느 정당이 확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강력하게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부동층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어차피 다 각기 찍게 되니까 비슷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과장됐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사전에 예측했던 여론조사보다 8.2%나 적게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2016년 대선을 했을 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 세력을 간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훨씬 대승을 거둘 거라고 했지만 선거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굉장한 실패를 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번에는 샤이 바이든을 좀 적게 평가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가중치를 더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전망이니까 이게 실제로 선거 결과와는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일단 네. 결론을 네네. 내려도 될 것 같은데 하원은 아직 개표 상황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예측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네. 된다고 하면 네. 일단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석수가 너무 크지 않아서 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지금 주요 정책들이 과연
이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착 상태에 그래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재정 정책이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당이 교착 이제 대립을 하면서 네. 이제 실력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교착 상태에 정치권이 빠져버리게 되면 재정 정책을 빠르게 또 일관되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정부가 재정적인 대응하는 걸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오히려 더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화당 후보로 네. 더 적합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중간선거 다음 날인 9일부터 유고부가 사흘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성향의 무당파층의 42%가 디센티스 주지사를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는 거의 반대였거든요. 트럼프 시대가 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